안녕하세요. 원래 이 시간에는 최각근 교수님의 4차 산업의 혁명의 이해라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듣다가 녹화 버튼을 놓쳤다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교수님께 수업을 또 리바이벌 하게 부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교수님께 받았던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챕터 4였는데요. 창의적 기업에서 배우다. 그래서 애플과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면 소주제의 1번 애플과 스티브 잡스, 2번 애플의 시작, 3번 애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크게 대주제를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스티븐 잡스에 대한 생애를 한번 보시겠는데, 이 애플과 스티브 잡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 모두 보시면 애플. 그러면 이 스티브 잡스가 왜 유명하게 되었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애플에 어떠한 철학을 남겼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애플의 그 로고를 보시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저 로고잖아요. 보통 사과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과를 생각을 하는데 왜 한 입을 베어 먹은 사과를 애플의 로고로 저걸 택했을까 했을 때 이 스티븐 잡스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think different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상상하고 창조력 있게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완벽한 사과를 생각하는데 한 입 베어 먹은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로고를 택했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티브 잡스가 앨런 튜링이라는 그 컴퓨터의 아버지가 있죠. 그 영국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 나치당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했던 이 엘링 튜런을 너무너무 존경을 했대요. 그런데 이 엘링 튜런의 컴퓨터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엘링 튜링이 이 동성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 그 역사적으로 많은 군인들과 국민들을 살리는 그런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그런 역할은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라는 그 약점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난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 그 성전환 수술은 할 수 없었고 그런 어떤 성 호르몬을 바꿔주는 약물을 취하고 그래서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끝내는 이 앨런 튜링이 그 자살을 하는데 그때 자살을 했던 게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넣고 한 입 베어 먹고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기린다는 뜻에서 이런 로고가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스티브 잡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think different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과라고 하면 완벽한 사과를 생각을 하지만 한 입 베어 먹은 그래서 뭔가는 다른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 창조의 계기로 이 로고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을 바꾼다. 다르게 생각하자. 그리고 상상하자. 이것이 바로 애플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로고와 Think Different의 문구가 이제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보면은 원래 이 스티브 잡스가 유명했던 이 천재가 괜히 천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귀한 만남도 가져야 돼요. 그 천재 이루의 만남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스티브 잡스는 1955년에 유대인 계열의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2011년 56세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도 엄마가 미혼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혼모여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단 조건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아들을 대학을 꼭 보내라라고 그 부탁의 메시지를 남기고 아이를 입양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양의 가정 속에서 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입양 보냈던 그 가족이 아주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그 뜻을 받아서 그 아들을 스티븐 잡스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어려운 환경.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뭐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우리 아들 다 대학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리드 대학의 철학과를 보내게 됐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를 생각하니까 공과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문과학, 인문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를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리드 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그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문학의 어떤 그 아주 생각을 다르게 하는 큰 인물이었다면은 공동 창업가인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과 이제 애플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엔지니어였던 이 공과대학 출신이었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바로 이 인문과 그 공과 대학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애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그 궁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일단은 뭐 생애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보시면 스티브 잡스에 대한 키워드 3가지.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생각을 다르게 했었고 그것을 잘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연결점을 찾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잘 했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기업인이 되었죠. 그것도 왜 그러냐? 이 사람의 주 특기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그것의 특징이나 원인 분석들을 잘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연결점을 만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장 젊은이들이 닮고 싶어 했던 기업인으로 뽑혔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시면 세계 최초로 개인용 PC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그 군대에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엄청나게 한 집만한 크기, 작은 집, 뭐 오피스텔 정도만 엄청난 그 정도로 큰 컴퓨터를 사용했다가 이제 이 애플 스티븐 잡스랑 아까 워즈니악 그 엔지니어였던 워즈니악하고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퍼스널 컴퓨터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각자 집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 관리 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한번 쫓겨나요. 그랬는데 쫓겨나고 나서 애플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재초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다 보면 천재성이 있다 보니 사회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애플 직원들한테 잘 이게 설득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우리 디즈니 같은 그 제품을 만들어냈던 픽사에 이제 거기서 또 대박을 치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애플에서 다시 또 재초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너무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췌장암으로 2011년도에 죽었는데도 이 사람과 관련해서 영화 2편과 뭐 일대기를 다룬 도서들이 막 다수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면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수백 번의 연습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주 완벽함을 주겠다는 건 뭐냐?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연결점을 찾아서 다시 재창조를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의 키포인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서적이나 방법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스티브 잡슨의 프레젠테이션 기법, 발표 화면에 무언가 띄워놓고 내용과 맞지 않는 설명을 너저분하게 늘어놓지 않는다. 아주 간결했다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인 거죠.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클립아트의 경우도 쓰려면 크게 넣는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페이지나 테두리를 두르거나 슬라이드 제목을 넣거나 번호를 추가하는 것 같이 어느 페이지인지 글이 알려주지 않는다. 그림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했다. 다른 발표자나 전문가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 유명 사례나 지식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그다음에 회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사, 이름, 직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폰트의 크기나 굵기 등을 다르게 적용을 했다. 청중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유머를 추가했다. 그다음에 강조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보여줬다. 화려한 그래픽보다 화면을 잘 구성한 디자인을 더 중시를 뒀다. 그다음에 발표 화면에 제목을 상단에 넣고 길게 만들지 않고 가로로 내용을 크게 배치해서 해당 내용만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은 뭐냐? 간결했다는 거예요. 간결했다. 그래서 표현력만, 하고 싶은 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것입니다. 자, 스티븐 잡스와 이제 애플의 상관관계를 한번 봅시다. 네, 그의 철학이 담긴 제품은 감성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애플 자체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예, 요즘도 지금 다 애플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두에게 인정받은 그가 가져온 융합의 시대. 아이폰 출시 당시 인문과 기술의 교차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교차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문학과 기술의 테크놀로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폰의 탄생이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융합적 상상력에 의해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었던 힘이 나온 것이며, 사람이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술이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람 중심의 그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잡스를 떠올리려면 융합의 시대다. 무슨 융합이냐? 인문학과 기술이 만났다. 예,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폰이 어떤 거냐? 이 아이폰이 우리 아시겠지만 젊은 애들을, 이 사람의 실험 대상들은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뭐에 가장 관심이 많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 보면은 편지 보내는 거, 이메일 주고받는 거, 그다음에 전화하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 봤더니 음악을 그렇게 자주 듣더래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같이 연동되게 연결시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없는가 싶어가지고 만든 게 아이폰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음악 들으려면 마이마이나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거 하나씩 다 들고 다녔잖아요. MP3 같은 것도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그쵸, 라디오 같은 거 하나씩 다 가방에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랑 전화기랑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랑 이것을 세 개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이폰의 탄생입니다.